아버님, 도윤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유나야, 우리도 놀랐다. 네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니. 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니. 도윤 씨 설마 이게 아버지 계획이야? 우리 가족 아니야? 나 임신했잖아. 당신 아들 가졌다고. 가문을 지켜야 해. 어쩔 수 없었어.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임신 5개월째 접어든 아침,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거실 한쪽에선 시아버지 정태수 회장이 신문을 펼쳐 읽고 계셨다. 신문 넘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 소리가 이 집의 평온함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유나야, 몸은 좀 어떠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들어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아버님. 괜찮아요. 요즘은 입덧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우리 손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내 배를 향해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는 따뜻해 보였다. 나는 그 순간 이 집안이 차갑지만 안전하다고 믿었다. 재벌가 며느리로 시집 온 지 3년. 처음엔 숨 막히는 것 같았다. 보험 설계사 출신의 평범한 내가 이런 대저택에서 산다는 게 낯설었다.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썼다. 남편 도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나를 힐끗 쳐다봤다.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야? 응, 오후에 다녀올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무뚝뚝하지만 나름 성실한 남편이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애정을 읽으려 애썼다. 조심해서 다녀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알았어.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따뜻한 물이 손끝을 적시고 그릇을 닦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문득 뱃속 아기를 생각했다. 남자일까, 여자일까? 오늘 병원에서 성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자 시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다. 그분은 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유나야, 과일 좀 깎아다 주겠니? 네, 아버님. 나는 부엌으로 가서 사과를 꺼냈다. 칼로 사과 껍질을 벗기면서 나는 아기방 인테리어를 떠올렸다. 노란색으로 할까, 연두색으로 할까? 사과 껍질이 길게 늘어졌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러셨다. 사과 껍질 한 번에 다 깎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소원은 간단했다. 건강한 아기, 평온한 가정. 그게 다였다. 사과를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가려는데 시아버지가 서재에서 나를 부르셨다. 유나야, 잠깐 들어와 보렴. 나는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너라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아버지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계셨다. 책상 위엔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는 안경을 벗으시며 나를 바라보셨다.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아, 별일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내 이름이 잠깐 필요해서 말이다. 제 이름이요? 행정 절차상 형식적인 거야. 금방 정리될 거니까 걱정 마.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계좌 개설 명에 대여 자금 이체. 나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법률은 늘 어려웠다.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도 계약서는 항상 변호사가 검토했다.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시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셨다. 괜찮아.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내 이름만 빌리는 거야. 우리 회사가 새 사업 시작하는데 절차상 필요하거든. 가족인데 뭐. 가족. 그 단어가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시아버지가 나를 속일 리 없다고 믿었다. 그분은 항상 나를 아꼈고 배를 쓰다듬으며 손주를 기다리셨다.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돼. 여기, 그리고 여기. 시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마다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다. 빨간 도장. 결혼할 때 친정 엄마가 사주신 거였다. 도장은 함부로 찍지 말거라고 하신 엄마의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가족 일이니까. 나는 도장을 서류 위에 찍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빨간 도장이 백지 위에 선명하게 찍힐 때마다 나는 이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고맙구나, 유나야.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 나는 서재를 나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사과 접시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다. 나는 사과를 한 조각 입에 넣었다. 달콤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들이래. 우리 아기 아들이야. 남편은 드물게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생했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내 배에 손을 얹고 말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만 자라라. 나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평온한 밤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빨간 도장이 백지 위에 찍히고 그 종이가 불타는 꿈. 나는 꿈속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이상하게 불안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냥 꿈일 뿐이라고. 사흘 뒤 아침 나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켰다. 뉴스 채널이었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날씨를 전하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려다가 앵커의 다음 멘트에 발이 멈췄다. 속보입니다. 정태수 회장, 불법 정치자금 유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 핵심 계좌 명의는 며느리 유나 씨. 화면이 바뀌었다. 내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앵커는 냉정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검찰은 유나 씨 명의 계좌로 약 50억 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현재 소환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나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따뜻한 차가 바닥에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걸 보지 못했다. 오직 TV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유나 씨는 보험 설계사 출신으로 3년 전 정태수 회장의 장남 정도윤 씨와 결혼했으며 현재 임신 5개월입니다. 임신 5개월. 그 단어가 화면에 자막으로 떴다. 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유나 씨, 경찰서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일단 출석하셔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쏟아진 차가 바지에 스며들었지만 나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네 번, 다섯 번.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지금 무섭다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후 2시 나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좁은 방, 회색 벽, 차가운 형광등 불빛. 수사관은 내 앞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물었다. 이 계좌 본인 명의에 맞습니까? 서류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숫자들이 빼곡했다. 50억, 30억, 20억.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맞긴 한데요. 저는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서명과 도장은 본인 것 맞죠? 수사관이 확대된 도장 사진을 보여줬다. 빨간 도장. 내 도장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맞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시아버님이 행정 절차라고 하셔서. 행정 절차요? 수사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인, 이건 단순 행정이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중대범죄입니다. 나는 그제야 사흘 전 서재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시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 가족인데 뭐. 그 말에 속아 나는 도장을 찍었다.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고 흐느꼈다.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대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마이크가 내 얼굴 앞으로 쏟아졌다. 유나 씨, 정말 몰랐습니까? 얼마를 받았습니까? 시아버지와 공모한 겁니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배가 무거워서 빨리 뛰기 힘들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헐떡이며 물었다. 아버님, 도윤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분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나야, 우리도 놀랐다.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니. 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나는 남편을 돌아봤다. 남편은 눈을 피했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도윤 씨, 설마 이게 아버지 계획이야? 우리 가족 아니야? 나 임신했잖아. 당신 아들 가졌다고. 남편은 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낮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문을 지켜야 해. 어쩔 수 없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편의 따뜻했던 미소, 시아버지의 다정한 손길, 매일 아침 함께 먹던 아침 식사,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저 그들의 희생양이었다. 임신한 며느리, 법을 모르는 순진한 여자, 완벽한 희생양. 그날 저녁 TV에서는 시아버지의 긴급 기자회견이 중계됐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봤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나가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화면 속 시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며느리를 고소하실 겁니까? 가족으로서 참담합니다만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바닥에 던졌다. 리모컨이 박살났다. 건전지가 굴러갔다. 나는 배를 움켜쥐고 울었다. 목이 쉬도록 울었다. 밤이 깊었다.
나는 복도 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차가웠다. 뱃속에선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비가 내렸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세차게 들려왔다. 복도는 어두웠고 냉기가 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임신한 몸으로 복도 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배가 무거워서 제대로 웅크릴 수도 없었다. 손은 얼어붙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통화 목록을 내리다가 나는 한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하경 언니. 우리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언니는 검찰 수사관으로 바쁘게 살았고 나는 시댁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명절에도 언니는 일 때문에 자주 빠졌다. 결혼식 날 언니는 내게 말했었다. 유나야, 재벌가는 조심해. 겉은 화려해도 속은 차가워. 나는 그때 언니의 말을 무시했다. 언니는 너무 의심이 많아라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지금 언니가 옳았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받아줘. 네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났다. 유나야? 유나,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 나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언니나 죽을지도 몰라. 그 한마디를 하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나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스피커폰으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진정해.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다. 시아버지가 건넨 서류, 내가 찍은 도장, 뉴스, 경찰 조사, 기자회견,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눈빛까지. 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유나야, 거기서 나와. 당장. 어딜 가요? 언니 나갈 곳이 없어요. 내가 갈게. 30분만 버텨. 절대 그 집 사람들 말에 넘어가지 마. 알았지? 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배를 감싸 안고 눈을 감았다. 아기가 움직였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우리 지킬게.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시아버지였다. 그분은 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유나야, 아직도 거기 있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구나. 네. 우리 가문의 피는 더럽혀질 수 없다. 너는 이미 끝난 여자야. 그 뱃속의 아이도 마찬가지고.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이도? 아버님, 이건 아버님 손주예요. 당신 핏줄이라고요. 핏줄? 시아버지는 비웃었다. 범죄자의 자식을 누가 핏줄로 인정하겠니? 그 말을 남기고 시아버지는 돌아섰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빗소리만 들렸다. 30분 뒤 언니가 왔다. 언니는 나를 부축해 일으켰고 차에 태웠다. 나는 언니 품에 안겨 울었다. 언니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언니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언니는 나를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다. 언니의 집이었다. 언니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담요를 덮어줬다. 유나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응, 나는 그냥 행정 절차인 줄 알았어. 시아버님이 가족이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 이제 움직일게. 언니, 어떻게 할 건데? 증거를 찾아야지. 내가 무죄라는 증거. 일주일 뒤 언니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소 가문 문제에 개입하지 않던 언니였지만 동생이 위험에 처한 지금 그녀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라 언니로서 나섰다. 언니는 정태수 회장의 회사에 내부 제보자를 접촉했다. 회사 경리부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었다. 그녀도 회장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언니는 그녀와 만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서재에 금고가 있어요. 거기 진짜 장부가 있을 거예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야밤 언니는 회사에 잠입했다. 제보자가 건넨 출입증을 사용해 서재에 들어갔다. 서재는 어두웠다. 언니는 손전등을 켜고 금고를 찾았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 제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서류들과 함께 USB 하나가 있었다. 언니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이 열렸다. 정태수 회장의 비밀 회계장부. 그리고 녹음 파일. 언니는 파일을 재생했다. 아버지, 유나 이름으로 돌리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예요. 여자고 임신했고 법조겐 문외한이잖아요. 완벽한 방패막이죠. 남편 도윤의 목소리였다. 언니의 손이 떨렸다. 그래, 며느리 하나 정도는 희생할 수 있지. 가문이 더 중요해. 어차피 우리 핏줄만 건지면 돼.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언니는 이어폰을 빼고 USB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이틀 뒤 언니는 나에게 USB를 건넸다. 들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재생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 이름으로 돌리면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배신은 한 사람이 아니었다. 내 남편도 처음부터 공범이었다. 파일이 끝나고 나는 이어폰을 빼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언니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내 차례야, 유나야. 싸워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제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언니는 언론에 제보했다. 그리고 검찰에 증거를 제출했다. 이틀 뒤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정태수 회장, 며느리를 희생양 삼아 불법 정치자금 은폐 정황 포착? 뉴스는 24시간 내내 이 사건을 다뤘다. 여론은 들끓었다. 임신한 며느리를 이용하다니, 재벌가의 민낯, 인간 이하의 짓.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이 최전방 좌석을 차지했고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재판을 지켜봤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수많은 시선을 느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해 주십시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나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끝까지 말했다. 저는 임신 5개월이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회사 일로 제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행정 절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족이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증인,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법률 지식이 없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시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정태수와 정도윤이 당신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가 건넨 USB를 제출했다. 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스피커를 통해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 유나 이름으로 돌리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예요. 여자고 임신했고 법조겐 문외한이잖아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속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그래, 며느리 하나 정도는 희생할 수 있지. 가문이 더 중요해. 녹음이 끝나고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저는 한 번도 그들의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나를 팔았어요. 임신한 며느리를요. 내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객 중 몇몇이 눈물을 닦았다. 판사는 침착하게 물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나는 피고인석을 바라봤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남편은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가족이란 건 그저 이용할 도구였을 뿐이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똑바로 걸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봤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정태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정도윤은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재판이 끝났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니 남편은 철창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유나야, 미안해. 나도 피해자였어. 나도 아버지한테 강요당한 거야. 제발 용서해줘. 나는 그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선택했어요. 가문을 선택했고 나를 버렸어요.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유나야, 제발.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돌아서서 법정을 나섰다. 이제 당신은 내 이야기 속에 없어요. 복도를 걸으며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가 움직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제 자유야. 석 달 뒤 나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빛나. 분만실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나는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기쁨이었다. 안녕, 빛나야. 엄마야. 아기는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줬다. 새벽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우리 둘의 세상이야. 아무도 우리를 이용하지 못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거야. 아기는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퇴원 후 나는 작은 원룸에서 아기와 함께 살았다. 언니가 구해준 집이었다. 좁았지만 따뜻했다. 나는 매일 아기를 돌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나처럼 가족에게 이용당한 여성들을 돕겠다고. 나는 한빛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 설립 기금은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합의금이었다. 50억 원. 그들이 나를 버린 돈으로 나는 다른 여성들을 일으켰다. 재단 설립 준비는 쉽지 않았다. 서류 작업, 법률 검토, 사무실 구하기.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니가 도왔고 재판 때 나를 응원했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1년 뒤 재단 개소식이 열렸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기자들도 왔고 권력형 폭력 피해자들도 왔다. 나는 무대 위에 올라섰다.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를 버린 그날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유나이고 빛나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대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계속 말했다. 돈과 권력은 무너졌지만 진실은 끝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저처럼 부당하게 희생당한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있다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언니가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잘했어, 유나야.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재웠다. 아기는 이제 2돌이 되었다. 아기는 내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다. 나는 아기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창가에 섰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액자 안에는 빨간 도장이 들어 있었다. 그 도장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순진함이 무기가 되는 순간 나는 그 도장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나는 이용당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 그들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나는 더 강해졌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떴다. 나는 별을 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저를 버려줘서. 덕분에 저는 진짜 제가 됐어요. 그날 밤 나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꿈을 꿨다. 빛나와 함께 햇살 가득한 들판을 걷는 꿈.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리고 웃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세상이 시작됐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